음료가 된 콜라가 애틀란타에서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 콜라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미국을 뒤흔든 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죠. 그 사건은 1861년에 시작해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불린 남북전쟁입니다. 100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으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남북전쟁이 참혹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또 있죠. 바로 부상병들을 제대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땐 더 그랬겠다. 예,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그때 당시로는 절단 수술하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죠. 빠르게 절단하지 않으면 감염 문제 등의 발생에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처단해야만 됐던 것들이죠. 그렇다면 당시 절단 수술을 받은 부상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한번 볼까요? 아, 그건 못 보겠는데요. 본다고요? 예, 네?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제일 왼쪽 사진부터 보면 이 포탄의 파편으로 눈하고 뺨하고 턱까지 골절된 모습이죠. 네. 오른쪽 팔뚝하고 팔꿈치에 총상을 입은 후에 팔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스며든 부상병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환자 모습이죠. 진짜 고통이 상상이 안 된다.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어렵게 수술이 끝났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후유증. 그렇죠.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살아나긴 했지만 신경계 이상으로 칼로 벤 듯한 통증을 느끼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약은 턱없이 부족했고 전쟁이 끝난 후 의사의 진료를 받기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열악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널리 유행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약이라는 겁니다. 매약. 매약이요? 매약이 교수님 매약이 뭔가요? 매가 약이다는 뭐 있는데 약효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약을 일단 통칭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주로 특허 매약이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제 광고를 했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약장수들이 파는 약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맞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몸에 좋고 특별한 성분이 있다면 대놓고 공개를 했겠지만 매약의 대부분은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파는 게 부지기수였고요. 의심스럽다. 하지만 의약품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한 시대엔 의사의 진료 대신 특허약으로 쓰였죠.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술병, 위스키병 네, 들었어요. 그런 모양으로. 그 예거잖아요. 예거밤 아니에요, 완전. 예거밤. 병도 그렇게 생겼네. 기본적으로 류마티즘과 관련된 관절염, 신경통 이런 데 치료를 할 수 있고 진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매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직역을 하면 금발성장제라고 쓰여 있어요. 네? 탈모약인가? 탈모약? 탈모약? 맞습니다. 모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죠. 성분은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밝히질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쨌건 그 매약의 선전을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매약에도 위험한 성분이 꽤 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맘대로 뭐가 했겠지. 있었을까요? 마약 넣었을 것 같아요. 알코올 넣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이나 마약 성분이 들은 아편 같은 거, 그리고 알코올 이런 것들이 이런 성분을 넣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법적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경만 하더라도 미국 내 매약이 한 1,500가지 이상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매약들이 미국 전역에서 사용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던 1885년 매약이 성행하던 남부 애틀란타에서 새로운 매약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이 매약이
오늘의 주제 콜라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매약이었죠. 와, 매약에서 출발했어요? 이 인물은 애틀란타에 사는 존 펜버튼이라는 약제사였습니다. 에디터님, 근데 이 존 펜버튼이 왜 유독 유명했던 거예요? 존 펜버튼이 만들었던 그 매약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하나는 기침을 완화해주는 글로브 플라워라는 제품이 있어요. 진짜 먹기 싫게 생겼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저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염색약인데요. 인디언 퀸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름 특이하다. 그 매약은 광고에 아예 대문짝만하게 존 펜버튼의 이름이 딱 박혀 있고요. 밑에는 이 염색약은 미용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 우수성과 저렴함에 있어 능가할 게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문 광고를 냈다고 보시죠. 이랬던 존 펜버튼은 어쩌다 콜라 원조인 무슨 매약을 만들게 된 겁니까? 존 펜버튼은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몰핀 중독 상태에 있는 펜버튼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약을 찾던 중에 하나의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 성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병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시죠? 와인 펜버튼은 프랑스산 와인에다가 코카잎이 들어간 매약이 된 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을 붙여요. 코카인 성분에 중독성이 있을 거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프렌치 와인 코카가 맛도 있고 중독성도 없고 몸에도 좋은 뭐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이제 선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프렌치 와인 코카는 잘 팔렸을까요? 네. 뭐 엠버튼 이름까지 들어가 있고 잘 뭐 팔렸을 것 저렇게 같아요. 좋다는데 보면. 저도 지금 중독이 될 먹고 것 싶어요. 같아.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좀 새로워서 잘 팔렸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 펜버튼의 명성과 새 성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한 약국에서만 하루에 한 900개 정도가 팔릴 정도로 히트 상품이 될 뻔했죠. 될 뻔? 왜 될 뻔했지? 펜버튼이 자부심을 갖던 주원료 때문에 지금 말한 프렌치 와인 코카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죠? 당시 애틀란타에서 술 마시는 걸 금주하는 이 금주법이 시행되는데요. 아하. 술을 못 파니까. 금주법이네, 금주법. 금주법. 그러니까 이제 펜버튼이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주원료가 금지되면 이제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와인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적어도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판매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겠죠. 교수님 그러면 프렌치 와인 코카를 포기하던가 아니면 대체할 걸 찾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존 펜버튼은 1886년 프렌치 와인 코카에서 와인을 빼고 설탕과 물을 넣어 단맛을 대체한 새로운 매약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최초의 콜라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존 펜버튼은 콜라를 단순히 프렌치 와인 코카처럼 매약으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매약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량음료, 탄산음료로 이제 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떠오르는 하플이랄까요? 뭐 이런 데서 콜라 원액을 이제 사실은 이제 탄산수에 섞어서 팔게 됐던 거죠. 코카콜라를 팔았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칵테일처럼 됩니다. 하는 거네, 칵테일처럼. 그러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오. 당시 탄산음료 매장은 술집을 대체해서 사회적인 교류가 가능한 장소로 각광받는 곳이었습니다. 1895년 통계를 보면 미국 전역에 탄산음료 매장이 5만 개 정도 있었다고. 와, 엄청나죠. 진짜 많다. 게다가 탄산음료 매장이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부분 탄산음료 매장에서는 약 28ml 정도의 콜라 원액에 142ml 정도의 탄산수를 섞어서 5센트의 가격에 이제 제공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갈 수 있겠다. 콜라가 뭔가 눈에 띄게 잘 팔리게 하려면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펜버튼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본 이런 광고 문구를 봤다면
콜라를 어떤 음료라고 생각했을까요? 약이네요. 약. 건강한 음료. 건강한 음료, 약. 콜라가 매약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동시에 맛있는 탄산음료라는 메시지까지 더해서 광고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에디터님, 그 존 펜버튼이 콜라 판매를 위해 또 노력한 게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제품을 팔려면 사람도 그렇고 이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업자이자 회계사였던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음료의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성분 2가지, 코카와 그리고 콜라 열매의 콜라를 합쳐서 코카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 사람이 이름을 지은 것도 지은 건데 중요한 로고를 만들었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86년대 때는 기본 글씨처럼 코카콜라 이렇게 써 있었는데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필기체로 이렇게 글씨를 쓴 로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회계사보다 좀 더 디자이너로 근데 콜라는 K의 열매 그 K 아닌가요? 열매는? 하지만 이게 C와 C를 붙였을 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주목받는 아, 그런 그래서 것들까지 바꾼 거예요? 네, 그렇게 이용했다 그래요. 이걸로 코카콜라를 다른 제품들 사이에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CC네, 보시죠. CC야. 대박. 그런 다음에 미국 전역에 퍼진 이 콜라가 어떻게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고유한 음료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콜라의 생존 전략은 바로 콜라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일단 미국 전역으로 진출한 콜라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자 한 가지 걸림돌이 발생했어요. 뭐죠? 은비 씨, 네. 인기가 많을수록 시기, 질투, 그리고 뭐가 많이 생길까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네. 바로 따라하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달달하면서 탄산에 톡 쏘는 콜라 구이의 맛이 인기를 끌면서 콜라를 따르는 유사 제품 내지는 모조품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당시 콜라병은 만드는 지역과 공장에 따라 가지고 병 모양이 통일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조품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조품들이 병 모양에서 라벨, 심지어 광고까지 따라야 했던 거예요. 일단 저 왼쪽에 있는 게 버밍햄에서 나온 콜라병이고요. 오른쪽은 코카놀라라는 병이에요. 코카 놀라요? 네. 와 그래놀라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건 코카놀라를 보면 직선 모양의 평범한 병 모양은 물론이고 병에 새긴 곡선 모양의 글자나 로고까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똑같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오는 스펠링 K를 C와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오 이건 진짜 비싸다. 샐러리 콜라 먹고 싶지 않은데요. 샐러리 콜라. 그 자세히 보면 마른 목골 모양의 테두리에 글자가 있고 가운데 있는 제품명이 콜라구이에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거의 똑같아 보이죠. 옛날에 저렇게 했구나. 은비 씨, 네. 이렇게 라벨까지 콜라랑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건 약수합니다. 당시 콜라를 따라한 라벨은 한둘이 아니었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왼쪽부터 킹콜라, 프린스콜라, 그리고 코크올라까지 콜라와 비슷한 라벨 모양을 병에 붙인 유사 제품들은 정말 많았고요. 라벨만 보면 콜라를 한 번에 구별하기는 조금 힘들었다고 하네요. 교수님, 콜라를 사려면 이거 뭐 사실 뭐 이게 진짜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돼버렸네요. 예,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콜라 회사는 당연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제대로 만든. 이게 뭐였을까요? 콜라병 디자인 뽑기 대회? 예, 병의 디자인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500의 어떤 상금을 걸고 디자인을 공모한 걸로 돼 있어요. 기본적인 조건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져도 내지는 깨진 병 조각들만 보고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떤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그 결과 1916년이 되면은 한 유리병 제조업체에서 디자인한 콜라병 모양이 채택이 되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예. 이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마시는 이제 콜라병이 통일되면서 콜라는 자신만의 정체성, 이른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구축하게 된 거예요. 와, 디자인이 진짜 예쁘다. 근데 은비 씨 콜라병이 통일되기까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 있습니다. 이걸 디자인한 분들이 그 콜라에 대해 찾다가 이름이 비슷한 코코아 열매에서 디자인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코코아 열매? 네. 그래서 병의 모양을 잘 보면 코코아 열매를 본딴 모양이고요. 약간 이런 주름. 저 굴곡 네. 주름이. 이런 게 있네. 네. 그리고 워낙 독특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이 디자인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에이터님 그럼 이때 콜라 국민 음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또 있을까요? 아까부터 권은비님이 계속 찾았던 건데요. 뭐죠? 이게 바로 자판기입니다. 아, 자판기. 나오는구나. 네, 자판기. 이 자판기에 보시면은 5센트짜리 동전을 넣으면 이제 콜라 병이 나오는데요. 근데 네, 이게 1930년대에 나왔고 수집가들도 많아요. 와. 병 자판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일상을 파고들었던 콜라는 미국을 넘어 세계까지 어떻게 중독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죠. 전쟁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때요? 전쟁에 나가 있던 한 미국 장군이 엄청난 양의 콜라를 요청한 전보였습니다. 누구야? 누구겠어요? 아이젠하워? 네, 맞습니다. 여기는 좀 여러 추측이 있는데 일단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 콜라를 향한 군인들의 갈망이 좀 꽤 컸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인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중 절반은 코카콜라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전장에서 콜라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인지. 매니아 아니야, 매니아? 저 정도면 그냥 홍보 마케팅 중에 하나 아니야? 코카콜라에서 퍼뜨린. 이때부터 미군의 필수 보급품에는 허쉬 초콜릿바, 또 하나는 위글리의 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바로 콜라가 포함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군인들의 시레이션 박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박스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콜라는 미국인들이 가는 곳이면 심지어 군대에도 똑같은 5센트의 값싼 가격으로 납품하면서 미군에 적극 협조를 했죠. 하지만 필수보급품에 포함된 콜라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미지근해요. 전선이 올라가는 데에 맞춰서 야, 결국에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보틀링 공장을 대박. 만드는 거예요. 아니, 수요가 얼마나 많았으면 전쟁 중에 현장에 공장을 만든 거예요. 참. 와. 그래서 어쨌건 저 미군은 전쟁 내내 사실은 톡 쏘는 콜라 맛을 맛볼 수 있었다고 봐야죠.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전쟁 내내 미군이 마신 콜라병만 해도 34개월 동안에 무려 한 30억 병 정도 됩니다. 30억 병 정도 됩니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